자, 지금부터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국민성장포럼을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 쪽에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견,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클럽 출범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포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기업 지속성장 위협하는 상속증여세 이대로 좋은가인데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다 라고 표현되는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 강소기업들, 한국 경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 이양 과정에서 과중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안다 보니까 재정 안전성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는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요, 경영 혁신보다도 이 세제 관련 전략에 몰두하는 그런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소 중견기업이 건강한 이 산업 생태계에서 보다 제대로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저희가 함께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마련이 됐습니다. 모쪼록 관심 어린 시선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분씩 소개될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지난달 열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서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국민성장클럽 회원사들을 대표해서 고려 아연 정무경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기욱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제 강연을 맡아주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 위원님과 함께 토론을 해주실 분입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토론자로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무학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행사의 주최를 맡은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환영사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 들을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저도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 취임을 해서 아직 언론사람하고 수습이 아직 떨어져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김성호 의원님, 김병환 차관님 이렇게 또 많은 또 기업의 또 CEO 분들, 그다음 홍보 또 각 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중견기업이죠. 강소기업이라고 저는 경제부 기자를 할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에 편집국장을 할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독일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유럽의 병자라고 해서
좀 밀려 있다가 중심으로 떠오를 때입니다. 지금도 조금 독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참 인상 깊었고 한국의 기업 구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그때 독일 시리즈 1년 동안 했습니다. 많은 성원도 받고 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열풍이 독일 열풍이 조금 주춤해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플랫폼 기업도 일부 빼면은 아직까지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세계 3위에 들어가는 이 이권에 30위 이 정도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 다시 또 제가 대표사를 맡고 불과 2개월 만에 또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또 고민하는 이런 어떤 포럼을 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히든 챔피언이 비록 이 포럼을 시작을 해서 좀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길 기대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특히 뜨거운 감자죠. 상속세 문제와 증여세 문제, 정부와 기업의 각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소통의 가교를 저희들이 열고 또 한때는 또 메신저로 또 어떤 때는 저희들 중재자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들 성경 말씀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크게 창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중소기업 또 강소기업이 앞으로 한국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성원 의원님, 그리고 차관님, 그리고 CEO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자정으로서 주제 강연 토론을 해주시는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님과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 부회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축사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의 축사 드릴 텐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우리 남기욱 그 대표님께서 또 연천군 출신이라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올해 같이 좀 들었어야지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앤드레슨 호로위치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대 자산 운용사 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SK에 투자하기 전에 이제 국회를 좀 들린다고 해가지고 스콧 쿠퍼 대표를 좀 만나기로 해가지고 조금 일찍 이석하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물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금리 때문에 죽어나겠다. 그리고 이거 환율 어떻게 할 거냐.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견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중견기업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우리 주안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기관 합동으로 우리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이라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은 완화를 하고 또 맞춤형 지원을 확대를 하는 그런 중견기업을 통해 가지고 중견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중점은 우리 상속세 증여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거의 처가님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속세 증여세 문제에서 아주 전향적인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결심의 문제, 결단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또 결론이 지어준다고 하면은 그 결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위 당정을 통해서 이것이 통과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중견 기업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경호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중견기업연합회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은 최진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호준 상근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께 더 축사를 좀 청하고자 합니다. 김병환 차관님,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입니다. 먼저 국민일보가 개최하는 국민성장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김경호 대표님 사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성호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고, 여기 와주신 중소중견기업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물가, 금리, 환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담당이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상속 증여세도 담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왔는데요. 이제 중소 중견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의 지속성 이런 부분 차원에서 계속 가업 승계 상속 문제가 제기돼 있었고, 그 세금 문제가 제기돼 있었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22년 아마 정기국회에서도 그 대상하고 한도를 굉장히 대폭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작년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저율되는 과세 구간의 대상을 좀 넓히고 연부 연납을 좀 더 기간도 늘리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안 되고, 늘 정부가 낸 것보다도 조금은 밀려서 통과가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론과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뭐 가업 상속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특정한 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반대다 하는 의견도 또한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변화를 크게 체감하시는 변화를 가져오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토론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대안이 없을까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게 또 여론으로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정부가 일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여튼 많은 조언 그런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관님께 부담드리는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의 기조 강연 있겠는데요. 연구위원님 간략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원 위원님은요. 한양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세법학회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오늘 준비하신 기조 강연의 주제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목차는 이제 뭐 간단하게 현황이나 개편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제가 얼마나 과중한가 이걸 국제적으로 좀 비교를 하고,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상속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업 승계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인데요. 이게 원래는 좀 잠잠하다가 그때 20년에 삼성가의 상속 이후에 그때 세금이 한 약 11조 정도 부과되고 있었죠. 그때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 보도를 하게 되면 댓글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약간 그 기조가 변했고요. 이러다가 기업 망하는 거 아니냐,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고, 그래서 댓글 기조도 상당히 많이 변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1, 20억 하는 그 아파트들도 다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자기들이 체감을 하다 보니 상속세에 대해서 이게 24년째 그대로 있는 것은, 과세 표준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만큼 세율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과세 부담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속세가 이제 좀 개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약간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상속세를 그대로 부과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대 유주할증가세까지 하게 되면 60%에 약 한 58%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선일보랑 할 때 보면 3번 정도 상속을 하면 한 10%? 8% 정도 남습니다. 주식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상속세액을 현금으로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럼 상호펀드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팔아야 되는, 경영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넥슨 사례는 이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때 물납을 함으로써 정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주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말로는 중국 기업한테 가면 이건 진짜 큰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 체납의 추이를 보면요, 점점 이 상속증여세 부담이 많다 보니 체납이 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제 확 올려놓은 이후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까지. 그렇지만 2000년대에 스웨덴, 체코 이런 데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아예 상속세를 리투아니아나 이런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은 아예 상속세를 부담 안 하고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호주, 스웨덴, 캐나다 이런 곳도 있는데, 자본이득세는 그 상속할 때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자산을 추후에 처분할 때 과세 이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23개인데요. 그리고 상속세 없는 국가가 15개인데 그 중에 상속세 부과하는 국가 중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제하거나 이렇게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가진 곳이 꽤 있고, 그리고 아예 면제한 국가가 4개 국가라 한 19개에서 20개 정도가 상속세를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절반은 안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 기업 승계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시기가 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 세무 문제에 상당히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선결되지 않는다면 경영업도 없고 뭐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업의 지속 성장이 안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없고요. 투자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점점 높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삼성가도 몇 년이면 끝날 거고요.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세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렇지만 이제 부의 재분배와 공평가산하는 취지하에 강화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의 재분배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것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된 상속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은 재투자보다는 이제 매각, 배당 증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성장 동력이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상속세의 과도한 과세, 중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서 기업의 유지 발전 등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 형배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경제 토대인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해결을 해야 되고, 최근 세제 개편하는 상속세 부분은 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상속공제에 뭐 적용 대상을 조금 놀려주고, 그리고 뭐 요건을 좀 완화해주고, 그 한도를 한 100억 정도씩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뭐 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 근본적인 세율 인하나 뭐 최대주주할증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 부분이나 이런 쪽은 뭐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비교인데요. 단순하게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50%는 일본 다음으로 2등입니다. 그렇고 2022년 기준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뭐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국가들과 공동 1등인데요. 이 프랑스도 꽤 높은 국가고, 벨기에는 직계비속은 30%인데 기타에 대해서는 80%를 부과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그 국가들과 1등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인가에 제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병목세율이 높은데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OECD 평균 최고세율 한 25.6% 하는데 2배 정도 되고요.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하면 6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중소중견기업에는 하진 않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개편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고 있고요, 획일적으로.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할증 할인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증여세수 비중을, 최고세율과 증여세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하면은 적용하면 60%에 달해서 1등이고요. 그리고 증여세수 비중은 뭐 벨기에, 프랑스하고 0.7% 정도로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얘기할 때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상속세를 내는 재원, 자산들은 모두 그 전에 소득세를 한번 부과당한 그 자산입니다. 그 소득세를 부과당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부과한다는 것은 이제 이중과세의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도 2등, 소득세도 뭐 7등 이 정도로 모두 높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2016년부터 4차례에 이어서 지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50%에다가 최고세율 45%. 그래서 뭐 물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하면 이것도 일본을 제치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97년부터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이 옛날에는 되게 적었습니다. 지금 꽤 많이 매출 5천억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늘어났는데요. 그 적용 대상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요건도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젖어 있는데, 제가 이 상속경제 공제를 독일하고 비교한 자료인데요. 22년 최근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독일은 16년에 한번 이제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만 건에 가까운
건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는 게 22년 기준 130건입니다. 그래서 뭐 건수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공제액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이런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적용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5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형이나 사업인의 가업종사, 대표자 취임 이렇듯 뭐 엄격한 적용 요건 그리고 가업 지분, 고용 유지 등의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들의 이 기업 승계 지원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이고 일본만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적용 기간도 요건도 우리나라보다 어느 정도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 기간은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5년까지. 그래서 뭐 짧거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제 한도나 적용 요건, 사후 관리 요건이 모두 유사 제도보다 좀 엄격해서 활용도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용 대상 영국은 아예 그냥 적용 대상이 없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게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상속세를 납부할 자산이 있다. 그 경영자산, 사업자산 이외에 그럴 때는 하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알 수 있었고요. 그렇고 뭐 피상속인 요건이나 상속인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도 금액도 영국 같은 경우에 한도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3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리고 사후 관리 기간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 업종 유지 이것도 중분류 대분류가 다 올라온 게 윤석열 정부 때 올라왔습니다. 원래 중분류 이하였는데 중분류하고 대분류까지 올라왔고 기업 자산도 40% 이상 처분 금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가업이라는 건 상당히 그 소규모 기업을 얘기하는 소규모나 뭐 사업자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가업 상속 공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상속 공제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서 사전 사후 요건 확대했고요. 그리고 23년에 업종 유지 요건 완화했고 그리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삼성에 사례를 했던 건데요. 이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58% 되고 일본이 55%, 미국이 한 40%, 독일 30%, 20% 정도 되게 됩니다. 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국가 중에 호주, 스웨덴은 당연히 과세 이원을 하니까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본이득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좀 설명해 드릴 분이 있는데 여기는 상속할 때 과세가 실현된 걸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대신에 포함률 50%라고 해서 50%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대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어떻게 승계하고 있냐 이 보면은 대부분 포드, 뭐 발렌베리 이런 데 보면 공익재단을 이용하고 그리고 플러스 차등의결권을 이용합니다. 우선 공익재단에다가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공익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를 모기업을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이용해서 뭐 한 주당 10개 의결권이나 뭐 20개 의결권 이 정도를 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뭐 발렌베리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뭐 이제 기업 오너는 공익재단 출연과 이런 뭐 차등권을 허용받는 대신에 고용을 지키고 수익을 대부분 이제 80%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 상속세제 문제점은 첫 번째가 이제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는 이 세율을 최고로 만드는 세계 최고로 만드는 세계적인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이 부분은 이제 상속재산의 감소도 되고 경영권 수계도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어차피 지금 주식의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증률의 적정선 판단이 그리고 진짜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뭐 과세 근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엄격한 사전 사유 요건으로 인한 가업 상속 공제의 유목뮤실한데요. 이 적용 대상, 뭐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의 이제 사전 사후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아예 그냥 팔아서 돈으로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제 금액도 뭐 300에서 600억으로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뭐 대표자만 바뀌는 건데요.
그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무상으로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득. 뭐 실현된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배당을 증가해서 뭐 투자할 돈이 없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세로서 기업의 지속 성장에 상당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과세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이나 뭐 증여 같은 경우에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미실현 이득, 그 원래 돌아가신 분이 이제 상속인한테 물려주는 그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1번은 이제 캐나다가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자본이득세, 그리고 세 번째가 상속세 국가들이 부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번은 무상이동 시전에 그냥 자본이득이 실현된 거로 봐서 그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데, 캐나다는 그건 좀 과하다. 그래서 딱 50%만 과세하고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들은 그 무상이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그 실제로 그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자본이득세를 이연하고, 그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이후 총 가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과 내가 가진 그 총 가치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하게 되는 과세 이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세 국가들이 하는 건데요. 그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냥 상속인은 그 시장 가격으로 자손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당 시점에서 그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자본이득 실현을 주저하게 만드는 왜곡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방식 대신에 1번을 과세를 방안을 적용하면 동결효과는 없지만, 이제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등을 처분해야 되므로 기업 승계의 경우에는 2번 전통적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영권 승계, 기업 승계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뭐 저출산 고령화다, 뭐 기업이 많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저성장 기조인데요. 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투자, 이런 것이 중요시 되는데, 이 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장애 요인은 해소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기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맨날 이런 식입니다. 이건 뭐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다, 이러면 사다리가 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그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기업 승계가 이제 뭐 기업의 지속 성장, 국가의 지속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국제 조세 경쟁에서 좀 불리한 점도 고려할 때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돼야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그때 이제 미중 경제 정쟁 때, 그 패권 전쟁 때 많은 자금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자금들이,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일본, 싱가포르, 뭐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거의 없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제 조세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힘들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기업 자본은 별로 없고요. 외국 자본은 근데 외국에서는 자기들에게 투자하기를 원하니 우리나라의 그 해외 투자는 늘어나고 대내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요. 상속세 관련해서 뭐 스웨덴이나 독일 상속세율을 잘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근로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했고, 스웨덴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대체한 국가인데요. 뭐 토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뭐 여론조사도 했고, 뭐 정부 뭐 노사정 대타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해서 아예 폐지를 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업상속 공제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매년 10,000건 정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세 개 정도의 그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유지할증 평가를 좀 없애달라, 폐지하자는 얘기고요. 이래서 세율이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상속기업에게 솔직히 징벌적 과세, 사망 선고랑 부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서 이제 회원국 평균 수준인 평균은 높겠죠. 그렇지만 30%라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기업에는 내가 진짜 30%만 돼도 내겠다,
이거 60%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때까지 인하돼야 될 것이고 최저유설증가세는 당연히 뭐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부과하는 국가들만 아니 뭐 전체 다 38, 빵 프로 있는 국가들 다 해서 뭐 10%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한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전환하기 전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이 24년째 유지되고 있는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 증가 분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반영했을 때 과세 표준이 가장 아래 세율에는 10억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0억 원 30억 그리고 35억 초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지금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연납 제도도 이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만 20년까지 확대를 해주는데 어차피 해주는 거 그냥 대부분의 기업에도 1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뭐 최근 세법 개정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개편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중견기업도 1조까지 늘리려고 했던 게 국회에서 이제 뭐 5천억으로 줄었고 그리고 뭐 사전 요건도 조금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사후관리 요건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5년 단축되고 업종 변경인도 대분류까지 그리고 자산 유지도 40%까지 뭐 고용 유지도 뭐 평균 90%뭐 이런 식으로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 가장 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거나 뭐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이것의 적용 대상이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사전 사후 요건을 완화하고 동시에 연폭인납 기간도 모두 다 20년까지 해주는 뭐 그런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 압박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자본이득세 도입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업 상속 주식에 한해서 경영권이라도 지키자면 이거 한해서라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의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이제 경영권 승계 보장을 위해서 기업 승계 관련 주식에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하는 거고요. 뭐 주요 외국은 아까 말씀드린 차등외국권 공익재단 없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없습니다. 차등외국권도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고 공익재단도 뭐 일반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5%로 제한돼 있어서 뭐 공익재단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를 보장해주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 제도라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한다면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식 처분 시에 사망자와 상속인의 이 자본이득 이 모두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형평 문제에서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다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의 장애 요건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돼야 되고 이 모든 기업에 적용하고 뭐 사전 사후 요건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뭐 이걸 없다면 조세 회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완화한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도입됐죠. 작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23년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업상속공제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자본이득세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에 뭐 지분율도 낮춰주고 가업 연기원도 줄여주고 뭐 과세 이연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사후 관리도 낮춰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지 기업 승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여유롭게 가감 없이 활발하게 토론 이어질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 종합 토론은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님께서 총괄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제 강연을 해주신 임동원 연구위원님과 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호준 토론사회자님께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호준입니다. 한 300여 명 모이신다고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그래도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전히 이 토론 사회를 좌장을 맡는다는 게 약간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슈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 다양한 의견 또 첨예한 이해관계가 조금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제 오랜 지인이었던 우리 김혜원 차장이 이 논의를 국민일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너무 민감한 이슈인데 이게 자꾸 수면 위에서 더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들이 좀 풀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언론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관점을 더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9개월 전에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이제 회장님들 또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승계, 가업 승계, 상속 증여세 이슈, 세제, 금융, 어떤 지배 구조 문제, 노동, 환경, 각종 규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께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또 그런 애로를 직접 듣기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정말 어떤 분들은 막 피를 토하는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이 상속증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견기업이 지금 강소기업, 중소기업, 뭐 대기업 나오고 중견기업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잘 이해하고 계실지 조금 모르겠지만 전체 기업 수의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빼고 헤아려 보면 5,576개가 현재 중견기업 개수인데 매년 조금씩은 바뀝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2,500개 정도가 3년 평균 매출액이 중견기업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그 2,500개 정도 기업의 평균 업력이 30.6년입니다. 그렇게 보면 30-40대 창업을 한다고 봤을 때 한 30.6년이 흐른 그래서 창업주의 나이가 현재는 60대, 70대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들 중견기업 연합회, 그러니까 중견기업 전체가 5,576개인데 중견기업 연합회 회원사는 한 500개 정도 되십니다. 거기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임원사가 150개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의 연령을 한번 체크해 봐도 비슷하게 64.1세 정도가 나오십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회장님들, 오너, 대표님들 뵈면 일단 다 아버지 세대와 같은 적어도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세대로 다 보여지시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상속 증여 그러니까 가업 승계 이 이슈가 아주 그 핵심으로 이분들한테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버지 세대의 모임에 가도 상속 증여 가업 승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2세, 3세 모임을 별도로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2017년에 그 젊은 세대들 후계자 모임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7명 정도가 시작이 됐었다가 지금은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 모임에 가서 대화를 나눠도 상속 증여
이 가업 승계에 대한 이슈가 핵심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제 넘겨주는 거에 대한 얘기, 근데 이 후계자들은 넘겨받는 거 플러스 새로운 사업,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받아야 할지, 새로운 건 무엇일지, 이런 고민이 같이 담겨 있는, 어쨌든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국민일보 측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임동원 연구위원님 주재 강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또 관련된 대안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고,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ECD 국가들과의 차이도 실제 봤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스스로 큰 어떤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는 모습을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김성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죠. 그 결단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결단이 아니라 결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전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좋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제 개편, 또 기업의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간단히가 아니라 이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은 우선 아까 주제 발표를 강연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 플러스해서 조금 더 임동원 연구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최은석 교수님께서 관련된 내용으로 교수님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두 분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원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발제에서 기업 승계 관련 이제 상속세제 일반적인 걸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적용 중인 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개선은 이제 우리 세법이 현행 상증세제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되는 문제로, 이 상속세 과세 해당 자산 중에 이제 주식 같은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힘든 자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분 자산인 주식은 처분하게 되면 경영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납세자의 현금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 가업상속공제는 한 3가지 정도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이라는 용어는 그 규모를 한정하자라는 그 의도로 보이긴 하지만, 이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견기업인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인 경우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상속세 과세 해당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처분이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상속세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전에 조금 말씀드린 건데, 까다로운 요건이 특히 사후관리 추징 관련해서 추징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후관리 관련 추징 사례가 많은 부분은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돼야 됨을 시사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그 사후 요건 중에 업종 유지나 자산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감안할 때 이건 좀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에 장애운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해칭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재편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외부에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 확보가 솔직히 기업의 생존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계속 뭐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이것은 장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생존과 성공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의 장수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 업종 전문화나 뭐 다각화, 사업 전환 등을 해야 되는데 환경 변화를 위해선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1차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장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업종 유지 요건 관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기존 산업 분리는 좀 그 의미를 좀 잃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어느 정도는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유지 요건은 구시대적인 요건으로 대분류까지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삭제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자산 처분 금지 요건도 그 신산업 진출이나 확장에 대해서 한계로 적용되었다고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절반까지는 허용해 주는 것이 신규 산업에 투자를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도 명칭을 좀 기업 승계 공제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상기 사후 관리 요건 관련해서 가업상속 공제의 실질적인 성격이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이라는 용어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도의 도입은 가업이라는 작은 규모의 가족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현행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5천억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이하의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므로 가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의 격차가 과도해지면 이 기업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꺼리고 그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것을 좀 야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연구위원님은 아까 그 강연 때 말씀해 주셨던 거에 이제 추가해서 중소중견기업에만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거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자라는 말씀. 두 번째는 업종 유지 요건을 폐지하자. 세 번째는 약간 예전 버전인 거와 같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보다는 기업 승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 업종 유지 요건 폐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중견연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철강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근데 아들은 철강 회사도 관심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제분들 2세 후계자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산업에 진출하거나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상속을 받으면서 그걸 전환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상 지금 업종 유지 요건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든 그 기업 차원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현실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최원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입니다. 오늘 임동원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민일보에서 이런 창업 세대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기업을 승계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저해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아예 그냥 기업을 또 접게 만드는 그런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그 상속세제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그 제도가 설계된 이후에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변화된 상황을 세법이 반영해서 개정을 지금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하는 기업 혹은 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규제이기도 해서 그들의 어떤 기업을 위한 혹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가 과거에는 그거를 이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수가 작았고 그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대상이 되는 세목이 아니었는데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세대를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금 때문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저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세목은 대표적으로 그것이 조세 수입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서 그 세제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세금입니다. 소위 이제 그 증세 비용, 증세 행정 비용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게 왜 많이 드냐면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뭐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도 객관적인 평가액이 산출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를 부과할 때 그 전에 증여한 것들을 다 이제 10년간 증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상속세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세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게 내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한 그러니까 납세 협력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러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별로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제 조세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세 협력 비용이 많이 든 이런 세금을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실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제는 좀 과거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 어떤 이 가업 승계, 기업 승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세제 운영에서 그러한 어떤 그 상속세제 운영의 어떤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도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자산가들은 이제 그 자신의 자산 운영이나 어떤 자신의 거주지를 고려할 때 국적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내 이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따져봐가지고 투자도 하고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산을 운영하거나 이 자본을 운영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조세 제도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 자본의 논리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는 자본을 해외로 이렇게 유출시키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예견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기업을 사모펀드 등에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뭐 살기 좋은 싱가포르 등에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글로벌 운영사에 자산을 운영하게 한다거나 아니 한국에 있으면서도 절세 목적으로 싱가포르 등에 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등의 투자 이민을 간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이 많고 세금 부담이 없는 나라로 충분히 자본 혹은 국적도 옮기는 그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거의 반 정도 되는 이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과도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업승계 안 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 기업을 팔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 국부가 이 나라의 이 국부가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되거나 이 자본이 이제 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상속세가 낳은 이 초과 부담 내지는 엄청난 이제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기존의 어떤 상속세의 어떤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국제적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 박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 가업 상속 공제가 종래에 이제 가족 기업 내지는 조그마하게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간 20여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규모도 커지고 그런 이제 조그마하게 하는 가족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이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사전 사후 관리 요건들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과도한 규제로 지금 현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소위 가업 승계를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규제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와서 그러한 요건들이 좀 완화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는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이 가업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예를 들면 업종 변경도 뭐 지금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있고 그런 규제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시각이나 패러다임을 가업 상속 공제가 아니라 기업 상속 공제로 이렇게 좀 바꾸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 발전해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제 법인세도 내고 고용도 유지해야지 그게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규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가업 승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 승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하나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의 가업 승계의 적용 요건 중에 상속인만 대표자가 돼야 되는 요건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의 가업 상속 공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을 만약에 기업 승계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소유는 상속인이 받더라도 경영은 대표자를 상속인을 한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손자 손녀 등의 친족이라든가 기업의 임직원이나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더라도 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좀 더 유연한 어떤 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업종 변경도 이제 가업 승계에서는 업종이 중요할 수 있지만 기업 승계로 하면 기업이 이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맞춰서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업종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떤 이 기업 승계 요건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이 계속 성장 유지 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기업 승계 요건을 적용시켜 주는 뭐 이런 어떤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임동원 연구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이제 궤를 같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그다음에 징세 비용이나 납세 협력 비용 등이 지나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또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라는 패러다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업종 유지 요건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아까 싱가포르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견년의 젊은 그 후계자 모임 이름이 영 CEO 네트워크거든요. YCN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YCN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 탐방 일정을 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YCN 후계자들이 꼽은 첫 번째 방문 국가가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이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화되면서 그쪽 자본도 들어오고 전 세계 거의 글로벌 기업들의 그 거점이 다 유치가 돼 있는 경제적인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없고 자본이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 기본적인 세금이 좀 낮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좋은 그런 나라로 YCN 멤버들도 판단을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아버지 세대나 이 젊은 후계자 세대나 모두 다 이 상속증여 기업 승계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주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에 말씀 나왔던 그 기업을 매각해서 처분해 버리는 경우는 저도 사례를 보니까 2009년에 그 우리 37, 2013년에 그 종자 관련된 농우바이오, 2017년에 락앤락, 그다음에 유니더스, 그다음에 2022년에 라이온 캠텍, 인테리어 기업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매각했고 그 이후에 회사의 활동은 그 전의 활동보다 훨씬 저조하거나 이 성과가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모두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두 분께 약간 공통의 질문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제가 그때 받았던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세미나였고요. 이 조사는 2021년에 한 조사인데 상속세와 관련된 국민 인식 조사였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나라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에 그렇다라고 하는 국민이 65%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한 15%.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야라고 해야 될지 진보 보수라고 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은 드리진 않고 그다음에 부자들의 재산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빼앗아 생긴 것이다. 에도 35%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30%가 나오고요. 부모가 자식이 집을 살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정부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모의 지원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가 22%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다고 해서 기업이 해외로 사업체를 옮긴다고 하면 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옳다. 질문에는 44%가 그렇다. 23%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기업이 대물림될 때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은 상속세 납부를 미루어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여기엔 그렇다가 32%, 근데 그렇지 않다가 35%예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떤 걸 또 마지막으로 여쭤봤냐면 그 세금 제도, 그러니까 기업과 사유재산의 국유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도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한민국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더 높았어요. 훨씬 높았어요. 근데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 친화적이거나 어떤 그 상속세를 좀 개편하는 것 쪽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물론 차이가 좀 큽니다만 어쨌든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 더 어떤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김성원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22년 말에 세제 개편 발표될 때는 상당히 다양한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 말에 정부 세제 개편은 다양한 게 등장을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금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여도 불편한 거예요. 정부도 표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야, 당연히 그거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22년에 비해서 풍부하지 않게, 뭐 그 자체도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국민을 생각한 거거든요. 국민의 여론.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 승계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국민의 생각, 이게 참 광범위한데 이거를 고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조금이나마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주로 상속 얘기가 나왔는데,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그 기업인들은 본인이 갑자기 죽거나 어쨌든 뭐 예정되어 있는 죽음이든 어쨌든 죽은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증여를 먼저 하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기업을 이어가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증여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일부 증여 후에 상속을 하고 싶다라는 비중이 60%로 제일 높게 나옵니다. 사후 후에 상속을 하는 거 어떤 방식 7%보다는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주로 상속 얘기가 나왔지만 증여 활성화에 대한 어떤 견해나 조금 안목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말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먼저 그 사회적 인식 전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그 부의 대물리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스웨덴은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걸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끌어가면서 인식을,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스웨덴은 제가 다음 뭐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케아의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들이 문제가 됐냐면 그 상속을 받은 배우자들이 그 팔 게 집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상속세는 그때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70%에서 30% 떨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낼 돈이 없었고요. 그럼 집 밖으로 내가 앉아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또 소득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복지가 잘 돼 있거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느끼는 그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48%에서 52%가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뭔가 노사정 대타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사회 간에 계속 협의를 해야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선 그 기업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먼저 좀 사회 인식을,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고용 유지라든지 아니면 투자 확대, 뭐 적극적인 사회 기여, 이런 식으로 사회 환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크게 나가서 좀 천천히 어느 정도라도 뭐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뭐 말씀을
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인데 상속과 증여는 솔직히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 시 적용되는 각종 혜택, 뭐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제 이런 거를 증여 시에도 동일하게 해주고 다만 이제 상속이라는 사건이 그 추후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받았던 공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승계한다든지 혜택을 승계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냈던 증여세를 뭐 공제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뭐 작년에 증여에 대한 그 저율과세를 조금 높여준 거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가업상속공제를 그대로 뭐 증여상속공제, 증여공제라든지 가업증여공제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게 뭐 동일할 것 같고요. 당연히 증여가 일어난 이후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그때 과세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이 세제 혜택과 증여를 승계받고 공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를 이렇게 지금 활성화 못하게 되는 이런 좀 세제는 좀 변경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 교수님. 예. 예, 그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그 우리 제도 변화를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굉장히 그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정치권,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들, 뭐 중견기업이 됐던 뭐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그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 홍보가 아니라 이런 연합회 차원에서의 대국민 설득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제 국민의 이제 이 의식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 언론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같이 함께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지금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조금씩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되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보면서 그럼 이제 소위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주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연합체, 그다음에 교육계, 이 모든 이런 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어떤 국민들의 그런 어떤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때만이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지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라든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전 증여를 선호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이 증여와 상속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연관돼서 서로 이제 텍스 플랜을 할 때도 사실 증여와 상속을 같이 보고 이제 계획을 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기업을 승계한다거나 부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재산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계획 텍스 플랜 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좀 더 세대 간 이제 부의 이전이나 자산 이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뭐 예를 들면 여러 공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제 금액이라든가 공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뭐 그간의 뭐 물가라든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공제 규모나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증여재산과의 합산하는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증여 시점에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병행이 되면 아무래도
증여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이제 상속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더 스무드하게 그런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상속과 증여 제도를 보면은 세율은 일단 동일합니다. 근데 상속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는 거고 증여에서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대상이나 한도는 유사한데 상속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서 바로 그만큼의 공제를 해줘 버리는 거고 증여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식으로 약간 다릅니다. 근데 사후 관리에 있어서 증여가 고용이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사후 관리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전에 뭔가 예측 가능성을 갖는다는 측면 포함해서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런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주신 그 국민의 인식을 키우자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대다수 국민은 이게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 일이고 기업에만 해당되는 세금인데 하필 기업을 도와주는 거로 보여질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연평균 사망자가 한 30만에서 40만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는 7,000명, 8,000명 정도가 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7, 8,000명에서 22년 기준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 뭐 한 2만 명 중에서 실제 2만 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7, 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서는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고 전체 인구 중에서는 정말 극소수인 거고 또 상속 증여세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세금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결국은 해당되는 세금의 적용 대상이 대부분의 기업인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기업인들한테 적용되는 제도를 바꾸는 거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켜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그런 면에서 이게 고쳐지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이 700만 명입니다. 35% 국민의 이분들이 직접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분들이 상속세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약간 개별적인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동원 연구위원님께는 아까 스웨덴 사례 자본이득세 도입 사례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 주실 때는 이제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서 그걸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상속받는 게 주식만이 아니라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지,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 안에 자본이득세 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요. 최원석 교수님께는 주로 가업 상속 공제 개선 방안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셨지만 상속 증여세 전반에 대한 어떤 개편에 대한 조금 더 의견을 추가해 주실 부분을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동원 연구위원님. 우선 저는 그 자본이득세 도입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쟁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스웨덴 사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웨덴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그 폐지한 국가들이나 전환한 국가들은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 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하에 자본 유출을 막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에 뒤에 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로 이제 스웨덴, 캐나다, 뭐 호주 이런 곳들이 이를 폐지하거나 미도입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1983년도에 70%를 기록할 만큼 사상 최고치였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몇 년 후에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고 2004년에 폐지됐는데 그때 당시 상속세율이 30%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스웨덴의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었고요. 뭐 GDP의 0.3%까지 오른 적이 있었지만 1930년도에 그 이후에 폐지될 때는 뭐 GDP의 0.15%도 안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세수는 줄었고 사람들이 문제인식이 높아졌던 게 이제 주요 문제가 이제 세대 간 승계에 관련해서 가족 기업에서 계속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는 스웨덴의 사회 전반과 그 경제 상황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사업에서 유동자산을 인출해야 됐고 그리고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후 분배당 배당금을 또 상속세에 납부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의 자본이 너무 많이 소진돼서 기업의 미래 발전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발레베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산업을 그 사업을 공익재단으로 전환을 해서 지주회사 설립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했지만 다른 재벌들은 뭐 재산과 사업을 가지고 모두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뭐 테트라팩의 창립자나 이케아의 창립자, 뭐 룬드백 같은 경우 다 이제 스웨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민을 선택했고 그래서 2002년에 사회민주당 정부가 이 소유권에 대한 세금을 좀 재검토해 보자.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의회조사단을 임명했고 이제 사회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6월 의회조사단이 상속증여세를 대폭 인하하겠다 이랬지만 기업인들과 뭐 기업가들의 항의가 이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거셌고 이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래서 2004년 9월에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이 모두 그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동의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스웨덴 정부는 이제 기업 경영권 개선을 이유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며 기업 승계가 원활해질 거라고 아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 당시 주요 세목에 대해서 스웨덴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상속증여세가 대폭 감액 또는 폐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48에서 52%까지 됐고요. 그리고 상속증여세 이후에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것이 후에 평가될 때 이제 기업 성장, 경제 성장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런 부유세 상속세를 부유세라고도 하는데 이 부유세 폐지가 오너가 주도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졌고 이 개혁은 사회민주당 정부 이후에 중도 우파 정부까지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속증여세와 부유세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세 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이렇게 양쪽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조치의 결과로 세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니까 이케아나 뭐 다른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돼서 좀 긍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자본이득세는 전환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쟁점은 뭐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양도 뭐 자본에 대한 이득은 모두 자본이득세로 30%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처럼 그때 상속이 실현된 것으로 과세가 처분된 것으로 볼 것이냐, 실현을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본이득세처럼 실현이 될 때 나중에 과세를 일어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스웨덴은 다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자본이득은 추후에 실현될 때 과세하는 이런 쟁점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 경영권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주자는 것은 우리나라 또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좀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가끔 세금 세제 혜택 조특법 보면 부동산 법인을 제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80% 이상 가진 법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만 적용을 하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놓는다면 차라리 이것이 뭐 사회적 인식을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 많은 재산에 대해서는 좀 떨어뜨려 놓고 경영권은 어떻게 무사히
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결과였고요. 예, 그래서 기타 상속과의 형평 문제는 뭐 어느 것이든 형평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영권이라는 것은 약간 특수한 거거든요. 그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하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예 회사가 뭐 밖으로 나가 뭐 해외로 뭐 유출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쇼크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유출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현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럴 경우가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런 해외 유출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형평도 뭐 기업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자본이득세로의 그 대체 상속세를 그것은 좀 더 이 스웨덴 사례 등을 참고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행의 상속증여세제 체제에서 이제 좀 뭔가 개편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어, 현 정부 들어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정해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이 구조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겨서 세액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을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계산하자. 그게 더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득세를 이미 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어떤 이중과세의 논란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제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행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좀 세제를 합리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세율을 좀 더 좀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과거 상속세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비해서 현재 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각종 공제라든가 이제 뭐 과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제 한도 이런 것들을 물가가 2배 올라간 것만큼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지 국민들의 이 체감하는 이 부담이 이제 그렇게 과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잘 해주는 것이 이제 소위 세제의 물가를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 공제나 과표를 조정하자 하는 것이 이제 물가 연동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미국 등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물가 연동제도도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좀 이제 도입을 해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고령자에 대한 부양 책임이 바로 직계 비속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령자를 부양하는데 지금은 공제 대상자가 가족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좀 좁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공제 대상자가 좀 이제 제3자나 아니면 직접 부양자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들은 이제 고령의 배우자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 공제가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제한이 없거든요. 이 배우자 공제 제한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게 제한이 있고 그 금액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도 좀 뭐 세대 간에 뭐 한 번 과세한다거나 뭐 실제로 재산 형성의 이제 소비의 실질 단위가 부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공제는 기존보다 좀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영국, 미국과 같이 아예 폐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상속세 제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단순하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두 분 중에 이제 뭐 신탁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신탁이나 또 아까도 뭐 말씀 몇 번 나왔지만 공익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얘기. 그다음에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그렇죠. 유산취득세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방법.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일단 뭐 질문을 혹시 받을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공익법인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쪽은 이제 공익법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 유럽 쪽에서 나온 기업재단이라는 글을 많이 쓰는데 엔터프라이즈, 뭐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스웨덴,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위스, 뭐 덴마크 룬드백 이런 거 아시죠? 룬드백 그런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그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으면 거의 뭐 기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익재단,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활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상당합니다. 물론 뭐 그에 따른 요건은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공익재단을 조금 내고 이제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익법인에 대해서 주식 출자 보유 모두 규제가 있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과액은 뭐 증여세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뭐 옛날 70년대 유한양행, 유한재단 이후에 제대로 된 공익재단은 없고요. 뭐 대부분 그 주식을 제한당한 그런 뭐 재단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뭐 상호출자 기업재단 아니면 공시재단 기업재단 그 집단들의 공익법인들을 보면 크게 계열회사의 평균 지분율들도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한마디로 그 기부 재산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정적인 공익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상호 출자 기업 집단 부분들의 공익법인들이 당연히 재정적 여건들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기부 또는 이제 뭐 사회 활동이 활발하게 공익 활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세계 기부 지수 2023년 기록을 보면 79위일 겁니다. 뭐 예전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아니면 뭐 경제 뭐 이런 위치, 지위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고 기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익재단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ESG 측면에서도 뭐 공익재단들이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이 상증세 규제로 인해서 좀 힘들다면 그건 또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 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뭐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좋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뭐 기부 및 그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미국도 20%고 일본은 50%입니다. 주식 출연할 수 있는 제한이. 근데 우리나라만 5%, 뭐 10%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뭐 발렌베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대부분 우리나라도 80% 수익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공익법인이. 그 수익 배당 수익이든 뭐 이장 수익이든 그 수익을 80% 이상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그 사회 환원이 되는 거고 공익 활동도 활성화되는 건데 왜 이걸 못 하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문 경영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공익재단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영 구조, 지배 구조도 좋아질 텐데 왜 안 되는지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공익재단을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탁이 아직 좀 미비한데 신탁을 이용해서 기업 경영권 승계라는 게 2022년도에 파타고니아 사례가 있습니다. 걔네가 연구 목적 신탁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 파타고니아 주식 중에 98% 한 4조 2천억 정도 됐죠. 그때 돈으로. 그거를 의결권 없는 주식을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2%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거를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2%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그
절약하면서 4조 2천억 상당의 엄청난 기부를 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경영권도 승계할 수 있는, 그 지배할 수 있는 영속성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탁 제도가 좀 개편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임 박사님 말씀 견해와 비슷하게 이 뭡니까 이 공익법인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이 소유권을 이제 유지하면서 거기 이제 이익은 이제 사회에 이제 환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가 좀 더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공익법인을 활용하거나 신탁을 활용해서 기업을 승계하고 싶어도 그런 관련 제도적 어떤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규제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임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 어떤 기업의 좋은 의도로 어떤 기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 어떤 기업인들이 이제 기업 승계도 원활하게 하면서 사회 환원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그건 좀 완화해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앞에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사후에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할까요? 누가 결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의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 임동원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자본이득 과세 도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본이득 과세를 하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론상 한 수십 년 이상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과세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을 뭐 그렇죠. 그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기업을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라는 그 제도가 이 기업 승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기업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이런다면 당연히 과세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식이라는 게 그 양도 차익을 얻고자 하는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대주주들은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을 볼 때 뭐 일본의 그 작은 기업, 뭐 식당이든 아니면 뭐 주물 공장이든 뭐든 아주 작은 기업이 가업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박수를 치거든요. 그다음에 독일에도 히든 챔피언, 뭐 밀레나 아니면 파버 카스텔 아니면 뭐 보쉬 이런 그런 정말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이런 거에 대한 찬사 아니 일단은 안 되고 영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세금 내야 돼라고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일본이 33,000개, 미국이 12,700개, 독일이 73개, 네덜란드가 3,300개, 한국은 9개나 10개 정도. 통계가 조금 부정확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견기업이랑 이제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을 놓고 봤을 때 중견기업이 결국 오래된 업력, 전통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를 내릴 때 어쨌든 이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절이 생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인이 말씀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엔 증여로 할 때는 매출 기준이 맞아서 증여 과세 특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매출 기준이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더 넘어서 더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땐 상속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이 특례를 받는 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장 주식이 있거든요. 중견기업들은 5,500개 중에 죄송합니다. 5,500개 중에 상장 기업이 한 17%밖에 안 돼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50% 이상이고 코스닥에서는 30% 이상이 중견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17%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인데 비상장 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으로 인정돼서 과표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내기 위해서 납세 담보로 저희 활용하려고 할 때는 그건 인정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충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토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사실 뭐 방법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도 있고 이미 수면 위에서 논의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까 우리 임 연구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 이게 참 너무 정말 거창하고 멋진 말이지만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자. 이거 아무도 부정을 안 하는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그게 그 전체 후손한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다는 말 속에 들어있을 텐데 이거는 반대를 하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 이게 제로섬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다른 사람이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관점 이걸 바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할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항상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프로젝트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해외 자원 개발은 특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크고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 국가와 정무적인 이슈가 얽힐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 개발하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 자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게 원칙 없이 좀 헤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도 결국은 대상이 기업이고 소수고 근데 거기에 뭐 그 세수가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경은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됐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리더도 사회에 존재했으면 좋겠고 여야 정치권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말 우리 생존을 좌우하는 이슈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상속 증여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산업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상속 증여 이슈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제조업들 5,500개 중견기업 중에 2,000개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체들
1,700개 정도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입니다. 여기가 다 상속 증여 고민하다가 투자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는 하기 어려운 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 우리 산업의 미래,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고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 중요한 시발점 중에 하나로서 오늘 행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일보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론 또 발제 다 해주신 임동원 연구위원님 또 최원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백하건대 인식 개선 필요한 국민 한 명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기업 상속 증여세 얘기를 할 때 내 얘기 아닌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기업, 내가 CEO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무관하지 않네? 다른 나라는 저렇다고? 저렇게 높은 날을 이제야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와, 오늘 기껏 한두 시간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좀 더 자주 노출이 돼야 되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주 더 많이 만나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그 소통의 장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소통의 자리 더 많이 생겨야 할 필요성 비로소 또 느끼고 갑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자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없어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깨에 짐을 이렇게나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무거운 자리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네, 더불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성장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